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온라인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는 처음 인사하죠. 6반부터 9반 학생들은 저번 주에 얘기하면서 인사했지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자, 한국사 여러분과 또 1년 함께 할 안철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방금 인사가 좀 어색했죠. 1반부터 5반 친구들은 주은구 선생님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수업을 할 거고요. 온라인 원격 수업 기간에는 선생님과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기간에는 수업을 이끌고 갈 거다. 그래서 1년 동안 1반부터 5반 친구들은 1년 동안 어찌되었든 선생님도 같이 보겠죠. 1년 동안 잘 지내보도록 합시다. 목소리로는 만나봤었죠. 리로스쿨 안내 영상 찍었던 그 선생님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사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지나오면서 역사 수업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국사 수업. 불과 중학교 2, 3학년까지도 역사 수업을 듣다 왔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수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에겐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데 확실히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 때 조금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심화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좀 더 깊게 한번 공부를 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시작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다 받았죠? 그래서 학습지 1번 펴시고요. 교과서는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 펴시고 이제 수업 들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단원 1단원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파트고요. 1번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 대단원은 총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첫 번째 파트에서 조선까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압축이 되어 있죠. 전근대 파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배울 부분은 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학습지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해요? 선사문화의 발달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박사 수준이죠. 그럴 거라 믿어요. 한번 잘 알고 있는 학생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새로운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선생님은 새롭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깝니다. 전제로 깔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학습지 순서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사문화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과서의 앞부분에 보면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외를 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구석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선사문화의 발달. 여러분들 선사라고 하면 뭡니까? 많이 들어봤겠죠? 선사. 사 이런 뜻이죠. 칠판이 엄청 흔들리죠. 요거 한번 좀 정비를 해야겠어요. 선사 무슨 뜻이에요? 역사 사자에 먼저 선자죠. 역사 이전에 있었다. 역사 이전에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기록이라고 하는 게 남기 이전 시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문자 기록이라고 하는 게 없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라던가 이런 유물, 유적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시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도구는 뭘 사용했어요? 뗀석기를 사용을 했죠. 뗀석기. 그러니까 석기 중에서 돌을 사용을 했는데 석기를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떼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냥 돌과 돌을 부딪히면 조각 파편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날카로운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날카로운 부분들을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기를 만드는 방법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뗀석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먹도끼라던가 교과서에 사진들 다 있죠. 아니면 이제 돌도끼라던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석기 시대가 이렇게 쭉 흐르다 보면 구석기 시대가 흐르는 중간에 이제 구석기 후기가 되면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쓴배찌르개라고 하는 도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쓴배가 뭐냐면, 쓴배, 자 봐봐. 이렇게 만약에 돌로 이런 모양의 창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창을 만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막대기. 이건 뭘로 만들겠어요? 나무로 만들겠죠?
나무. 그러면 이 나무 막대기를 돌에다가 연결하는 이 연결 이음새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음새 부분. 그 이음새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승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승배 찌르개라고 하면 요 이음새 부분, 승배가 있는 요런 찌르개 모양의 뗀석기다. 요런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뭐 창으로 쓸 수도 있고 얘를 던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쯤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도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인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경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쯤이 되면은 인류는 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미 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채집 뭐야? 뭐 열매 따먹거나 그냥 이 당시에도 곡식은 있었겠죠. 농경을 하지 않았을 뿐. 그래서 뭐 주워가지고 먹거나 그래서 그런 채집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동물들, 인간의 힘으로 사냥할 수 있는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사는 등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회를 보면요, 언어 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구석기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유인원 수준을 생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불이나 언어, 기초적인 언어들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다른 동물들 생각해 보세요. 뭐 그 당시에 매머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위험한 동물들, 우리는 솔직히 개랑 1대1 떠도 아주 작은 개가 아니면 큰 개랑 뜨면 질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의 개체로서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강할 수 있었던 거는 무리를 짓고 그런 무리 속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재생산해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리 사회로서 살고 있었고요. 봐봐, 채집을 하여 막 열매 따먹고 막 이거 여기저기에서 먹는데 이제 내가 지내고 있는 이 지역, 이 부근에 열매를 다 따먹었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주기적으로 주거지를 바꾸는 이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는 곳도 보면요, 동굴이라던가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옆에 바위 그늘들이 있거든요. 이런 바위 그늘에 산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굳이 집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좀 있으면 이동을 할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 이러한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 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하냐면 뗀석기가 아니라 간석기. 역시 석기를 만드는 방법의 이름입니다. 간석기. 어떻게 해요? 석기를 갈아서요. 갈아서. 그러니까 훨씬 정교해지고 훨씬 날카로워집니다. 간석기가 되면은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석기 부분에서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발전이 있었던 거죠. 도구 부분에서.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가 되면 지금 도구, 경제, 사회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신석기 시대에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러요. 뭐가 시작이 되냐면 뭐가 시작이 돼요? 농경이 시작이 되죠. 뭘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를 시작하는 거죠. 농사를 시작을 해요. 농사를 시작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에 있는 것들을, 구석기 시대까지는 자연에 있는 것들을 그냥 이용하면서 살았던 건데, 농경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자연을 인간이 개발하고 자연을 우리 인간의 입맛에 맞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농경이라고 하는 게 시작됐다는 건 뭡니까? 이제 사냥, 채집, 물론 계속합니다. 사냥과 채집을 계속하겠지만, 왜냐면 이때는 이제 농사에서 나오는 생산력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농업 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채집, 사냥도 물론 하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생긴 겁니다. 농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신석기 혁명, 농경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목축이라고 하는 것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농경을 시작을 하면 이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씨 뿌리고 막 물 주고 다 기르려고 다 해놨는데
이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경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동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동물도 기르는 목축 같은 것들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경 더 중요합니다. 농경, 목축을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제 식량이라는 게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식량을 수급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를 넘어가지고 이제 부족 정도의 규모의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계급이라던가 신분이라던가 이런 게 있지는 않고요. 평등하게 평등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 그럼 봐봐요. 농경을 하면 곡식이 나옵니다. 식량이 나오죠. 근데 그 식량을 예를 들어 가을이 됐어요. 추수를 했어요. 다 먹어요? 한 번에? 아니죠.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해야 돼? 보관할 방법이 필요하죠. 그 보관할 방법들, 이런 곡식을 저장하거나 보관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토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토기. 신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뭐예요? 빗살무늬 토기죠. 빗살무늬 토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죠? 빗살무늬 토기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가 같은데 이제 모래가에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게 뾰족하게 이런 모습들 머릿속에 기억이 날 겁니다. 그 토기를 만들었다는 건 뭘 증명하는 거기도 하냐면요. 이제 인류가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불이라고 하는 거를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토기는 흙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구워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를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해보되, 먼저 신석기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신석기 혁명, 농경이 시작되면서 농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것들을 일일이 기억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석기 시대를 거쳐가지고 다음 청동기 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모두 공통점은 뭐예요? 석기 시대죠. 도구를 뭘 사용하는 거예요? 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라고 하면 청동, 뭡니까? 드디어 인류가 뭘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인류가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왜 간석기가 있지? 자, 청동은요, 적지는 않을게요. 굳이 뭐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에요. 그런데 구리와 주석은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좀 몰려서 있어요. 석유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막 석유처럼 완전 막 한 곳에만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구리와 주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 있잖아, 철보다 희귀해요. 여기저기에 막 널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구리와 주석, 청동을 만드는 원재료인 구리와 주석은 희귀하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 농기구를 만들거나 일상생활에 아무나 사용하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소위 말하면 비싸다는 거죠. 뭐 이 당시에 뭐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이러는 게 아니지만 지금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비싸다는 거죠.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두 번째,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 이 청동, 이 합금인 청동은요, 생각보다 물러요. 그래서 땅을 갈거나 이렇게 농기구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 금속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 금속이라고 하는 건 앵소리 걸렸죠? 오늘 뭐라고 해야 돼? 여기저기 방송 점검이 있나 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청동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농기구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뭘 사용할 거다? 석기를 사용을 할 겁니다. 물론 신석기에 비해서 석기가 훨씬 발전하겠죠.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을 하고요. 이때 간석기의 대표적인 유물로 남아있는 게 반달 돌칼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게, 돌칼이지만, 즉 석기지만 언제 시대의 유물이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야겠죠. 교과서에 사진들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도 농사는 짓잖아요. 이제 농업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이제, 아까는
빗살무늬 톡이었잖아요. 빗살무늬. 뭐야? 무늬가 빗살무늬였죠. 근데 지금은 민무늬 톡입니다. 무늬가 없는 톡이에요. 민무늬 톡이가 청동기 시대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청동기는 어디에다 사용을 했을까? 희귀하고 비싸요. 즉 일상생활,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 다 일반적인 사람 아니야? 신석기 시대에는 평등사회였다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청동기는 어디에다가 사용을 했었냐면 일단 써놔 볼게요. 일단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비파형 동검, 검이래. 비파형 동검, 검이래요. 검. 무기로 썼네요. 금속이니까 무기로 썼네. 그래서 이때 이 비파형 동검 등, 그러니까 청동이 무기로 사용이 되면서 이때부터 막 사람들끼리 전쟁도 일어나고 막 이럽니다. 이전에도 전쟁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훨씬 더 대규모화 되는 거죠. 그리고 청동기는 어디에다가 쓰느냐? 주로 제사용 도구, 제사 지낼 때 제사용 도구, 거울이라던가 방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청동기 시대의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변해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질문을 하나 던졌었죠. 평등사회 아닌가? 아니에요. 청동기 시대에는 봐봐요. 자, 농업 생산력이 늘어납니다.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왜? 석기, 농기구 같은 것들도 훨씬 발달을 하게 되고요. 농사를 짓다 보면 더 잘 짓는 방법들도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뭐가 많아져요? 먹고 남는 게 많이 생기죠.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이 지은 것, 저쪽 사람이 지은 것, 남는 것들을 각자가 가지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개념상. 이전에는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요, 그냥 공동체에서 같이 지어가지고 공동체에서 먹고 남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각자가 이제 한 몫씩 챙기게 되는 겁니다. 나의 것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 발생을 하냐?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됩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이 생기게 되겠죠. 무슨 차이가 생겨요? 빈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남는 게 생기고 내게 생기면서 더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의 그런 차이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차이들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결국 뭐가 분화되는 거예요? 계급이 분화됩니다. 계급이 분화돼요.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계급도 생기고 사회가 커지게 되면서 이 커진 사회를 뭔가 이끌어 나갈 만한 어떤 규범, 어떤 그 중심에 있는 어떤 약속들, 그런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약속과 규범을 집행하는, 그 중간에서 그런 약속을 지켜나가는 때에 아주 주력된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냐면 지배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는 없었던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농업 생산량이 증대가 되고요. 잉여 농산물이 발생을 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내게 생기고 계급이 생겨요. 그러면서 지배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와 보면 이런 청동기, 이 당시에 비싸가지고 일반인들은 못 썼던 이 청동기들은 누구를 위한 쪽일 거예요? 이 계급에서 상위에 있는 이 지배자 쪽에서 사용을 하겠죠. 무기라던가 제사, 하늘에 제사를 지를 때 제사용 도구라던가. 그렇겠죠. 그러면서 자, 부족들이 이제 청동기 등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있다고 쳐봐요.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부족, 청동기가 없는 부족, 이쪽을 무기로 정복을 합니다. 또 정복을 해요. 이러면서 사회가 커지고 이제 국가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집단,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청동기를 가진 집단과 모두가 가지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청동기를 가진 집단과 가지지 않은 집단의 차이가 가장 크겠죠. 강한 집단이 주변을 통합합니다. 그러면서 무력으로 통합을 하지만 무력으로 통합한 이후에 그들을 계속해서 다스리려면 계속 쥐어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사상적인 무기가 천손사상이에요. 뭐 우리 강한 집단이 왜 강하냐? 나는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펴는 거죠. 이런 천손사상 등을 활용을 해서 주변 지역들을 통합해 나가게 되고요. 드디어 청동기 시대가 되면 뭐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출현합니다.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에 등장하는 거죠.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청동기 시대에 좀 많은 게 변하죠. 신석기 시대의 핵심은 농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고, 청동기 시대에는 간석기 사용한다고 했어요. 기억을 하고, 자,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일련의 흐름, 사유재산 생기고 빈부 차이가 발생하고 계급이 분화되면서 결국 국가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에서 철기로의 발전은 이것도 뭐 혁명이란 이름이 붙진 않지만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철기는요, 청동기처럼 희귀하지 않아요. 널려 있는 게 철기입니다. 철기를 사용할 수만 있으면요. 핵심은 불의 사용이죠. 불. 철을 녹여서 우리가 쓸 수 있게 가공할 수 있으려면 불을 온도를 높일 수 있어야 돼요. 구리와 주석 녹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거든. 어쨌든 철기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청동기는 여전히 희귀하기 때문에 의식용으로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비파형 동검, 이전에는 비파 모양 교과서에 있습니다. 비파 모양의 동검이었는데 이제 철기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동검이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양식으로, 이 한반도 지역의 양식으로 좀 모양이 더 바뀌어 나갑니다. 비파형도 그렇기는 한데요. 이제 세형 동검이라고 해서 아주 세자가 날카로운 세자예요. 아주 얇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철기는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이런 동검, 세형 동검을 철기 시대에 사용하는 건 언제까지겠어요? 아직 철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철기 초기 시대겠죠. 왜? 철기가 사용이 익숙해져서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을 때쯤이 되면 철이 세요? 청동이 세요? 당연히 듣기만 해도 철이 세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철제 무기가 더욱더 활발히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철기의 또 중요한 점은 무기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청동과는 달리 단단하기도 하고 굉장히 활용성도 높고 여기저기에서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뭘로 사용할 수 있었다? 농기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철기 시대가 되면 이 청동기 시대의 농업 생산력 증가와는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농업 생산력이요. 그리고 이 철기 시대쯤이 되면요, 이 시기쯤에는 이제 중국 지역과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국과 활발히 교류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서 등장하는 게 교과서에도 있어요. 명도전이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중국에서 쓰는 화폐인데요. 이게 이쪽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도자가 칼도자예요. 잘 보면 칼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칼 모양의 화폐다라고 해서 이 명도전이 발견되는 걸 통해서 중국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보면요, 이미 국가는 출현을 했고요. 무기가 철제 무기가 되면서 이전에는 진짜 동검, 비파형 동검, 청동기 시대의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비파형 동검 몇 명 들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짱돌 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모두가 청동기를 쓸 수 없거든. 그런데 철기 시대가 되면 전쟁의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철제 무기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규모도 훨씬 커지고요. 정복활동, 전쟁도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활발한 정복활동 속에서 이제 영토를 늘려나가게 될 거고요. 여기저기에서 사실 전쟁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류죠. 좀 부정적인 만남이기는 해도 교류죠. 그러니까 교역도 확대되고 여러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집단과 다른 집단이 만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집단들이 무력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합되는 모습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만주 한반도 일대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들이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등등의 이런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도구의 사용을 가지고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석기 시대의 핵심, 청동기 시대의 핵심, 철기 시대의 핵심들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요, 뭐부터 볼 거냐면 청동기 시대에 생겼던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젠 고조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볼까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 자, 고조선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다고요? 청동기 시대에 성립되었습니다. 자, 성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청동기 시대에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성립, 뭐 당연한 얘기죠. 농경, 농사 지으면서. 자, 그리고 고조선은 언제까지 이어진다? 철기 시대까지 이어진다. 즉, 고조선은 언제 망한다? 철기 시대 들어가서 망합니다. 고조선은 중간에 철기를 받아들이면서 철기까지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럼 고조선이 성립되는 그 시기의 이야기, 우리 뭐 단군신화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래서 교과서에 단군신화, 우리 교과서에 보면 단군신화 사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흔한 얘기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도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환웅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죠.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과 잘 지내다가 환웅과 곰, 웅녀가 결혼해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단군이죠. 그래서 그 단군이 태어나가지고 고조선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건국신화인데 이거를 잘 해석을 해보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환웅으로 대표되는 이 집단과 진짜 신이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환웅으로 대표되는 이 집단과 곰이라고 하는 것을 토템, 우리의 종교적인 상징으로 삼고 있는 집단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 결합 속에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건국 과정도 단군신화에서 잘 드러나고요. 그리고 지배계급이 출현하는 모습도 보이죠. 그러니까 지배자들이 존재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지배계급, 지배자가 등장하는 모습도 단군신화에서 잘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사회다,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화에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환웅이 내려올 때 뭘 갖고 내려와요? 천부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려오죠. 천부인 세 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천부인 세 개가 뭡니까? 하나가 풍백, 바람을 상징하죠. 하나는 우사, 비를 상징하죠. 운사, 구름을 상징을 하죠. 이 모두 날씨, 농경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걸 현실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 당시에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단군신화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고조선이 어떻게 발전을 쭉 하면서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까지 연표를 통해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신화에 따르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만들어지죠. 어찌되었든 기원전 7세기가 되면 중국의 존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중국 지역의 사서들 기록을 보면요,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정치 체제가 있고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요. 자, 기원전 4세기가 되면, 기원전 4세기 정도, 여기에서 이제 한 200~300년 흐른 시기죠. 4세기가 되면 중국에서 전국 칠흥 중에 하나인 연나라와 대결, 그러니까 이걸 외우자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때 어떤 시기였냐면 여러분들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중국의 대분열기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을 겁니다. 이때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춘추 전국시대, 중국 지역이 난리가 나다 보니까 춘추 전국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조선 지역, 한반도 지역으로, 만주 한반도 지역으로 피난을 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는 철기 시대였어요. 철을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철을 사용할 수 아는 그 기술을 가지고 만주 한반도 지역으로 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만주 한반도 지역으로 뭐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기 문화라고 하는 게 춘추 전국 시대의 만주 한반도 고조선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을 해서 그 춘추 전국 시대, 특히 전국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 7개 중에 하나였던 연나라,
연나라, 지금의 베이징 지역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이랑 딱 맞붙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연나라와 대결, 비슷비슷, 비등비등하게 대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해 있었다, 그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되겠고요. 자, 기원전 3세기 정도가 되면 기록에 왕위가 세습되고 있고 관직이 설치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기원전 3세기 정도가 되면 이제 국가의 조직, 국가의 기틀을 정비하고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틀이 잡혔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관직도 만들고 왕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세습의 어떤 그런 제도도 있는 걸 봤을 때, 아, 요 정도로 발달해 있었구나. 국가의 조직이 정비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시기쯤, 기원전 194년이면 기원전 2세기 정도죠. 2세기 초반이죠. 자, 이 기원전 2세기 초반 정도에 요 지역에서, 중국의 요 지역에서 고조선으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너옵니다.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너오는데,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상투를 틀고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 지역에서 오기는 하였으나 그 중국에서 표현하기로는 동쪽의 오랑캐, 동이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자, 그래서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 지역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전란이 중국에서 아까 얘기했죠. 전쟁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넘어온 거죠. 그래서 당시에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이 위만에게 서쪽 변방을 지키는 벼슬을 주고 서쪽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때 위만은 세력을 모아서 결국 준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우리는 요 시기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당시의 이름을 우리는 위만조선이야 라고 바꾼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이름을 구분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요 194년 위만조선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만조선은요, 진나라와 진과 한나라는 이제 당시에 이제 중국 세력이거든요. 이 중국의 중개무역, 그러니까 이 진이라고 하는 걸 막 이렇게 단어들이 그냥 막 튀어나오니까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지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자, 봐봐. 이게 한반도가 있다고 쳐봅시다. 한반도가. 그럼 여기가 만주죠. 만주죠. 한반도가 있으면요. 고조선이 요 한반도 북부 지역까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정치 체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국 지역이 있죠. 중국과 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중간에 딱 껴가지고 이 사이에서 중간무역, 중개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면서 위만조선이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한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실 한국사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무제라고 하는 한나라의 황제가 이제 고조선을 침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 위만조선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지역이 이제 한군현, 한사군, 옛날에 한사군이라고도 불렀는데 한나라가 이 지역에다 이제 군현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몇 번 이름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낭랑군이라던가 뭐 대방군이라던가 몇 개 이름을 듣게 될 겁니다. 어찌되었든 한 군현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모습까지, 이 고조선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는지 딱 중간에 이제 위만조선이 성립하는 모습들, 이런 거 한번 잘 살펴봐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거는 고조선은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이렇게 망했다라고 하는 거 알겠는데, 그럼 고조선이 어떠한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고조선의 법입니다. 고조선의 팔조법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고조선이 이런 사회였구나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팔조법 중에 남아있는 게 8개가 다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남아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학습지에 사료를 통해서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추측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교과서에 본문에도 어느 정도 써 있기는 할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맞든 틀리든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런 게 사료를 읽어내보는 연습입니다. 그게 첫 번째죠. 잠깐 멈추고 한번 해봅시다.
자, 다 해봤죠? 다 해봤죠? 자, 그럼 볼게요. 한번 하나하나 뭔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글의 모습에서 어떠한 고조선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를 잡아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즉 어찌되었든 사람을 죽이든 다치게 하든 사람을 상하게 하면 처벌하는 거죠. 즉 뭘 중요시하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걸 상당히 중시합니다. 처벌 규정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하면 안 되는, 그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의 시점으로 딱 봤을 때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생명을 중요시하는데 이 생명을 중시한다고 하는 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생명을 중시할 때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생명을 중시한다고 할 때, 그쵸? 지금은 인권이라고 하는 의식으로서 인권,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그 인권이라고, 천부인권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인권의식,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없습니다. 생명을 중시한다고 하는 건 뭘 중시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당시에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당시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가 가족이 5명인 집이에요. 가족이 5명인 집인데 이 중에서 1명이 다쳤어. 그러면 우리 집의 노동력의 20%가 이게 다친 게 나을 때까지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중시한다는 거 살펴볼 수 있고요. 진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도둑질 한 자를 처벌을 한대요. 도둑질 한 자를 처벌을 한대. 그러면 자, 우리 청동기 시대에 그거 배웠죠? 니 거 내 거가 생겼죠? 니 거 내 거가 있으니까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모두 공동 거면 도둑질을 어떻게 합니까? 내 거가 없고 니 거가 없는데 도둑질을 어떻게 해요? 니 거가 있고 내 거가 있으니까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면 안 된대요. 도둑질을 하면 처벌한대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걸 국가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뭐라고? 사유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비로 삼는데요. 뭐가 있어요? 계급. 다른 표현으로 노비라고 하는 신분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분제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엄청 막 칼같이 짜여진 그런 신분제는 아닐지언정 신분제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이를 용서받고자 하는 한 사람마다 50만을 내야 한다. 뭐 화폐 같은 것들이 사용됐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여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거 약간 이제 한나라 중국에서 쓴 기록인데 약간 칭찬하듯이 쓴 거거든요. 칭찬하듯이 여자들이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어떤 약간 가부장적인 사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도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봤을 때 고조선 사회가 팔조법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져서 철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무제에 의해서 기원전 108년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시대들을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세요. 철기 시대가 되면 활발한 정복 활동이 일어나면서 서로 사회 집단들끼리의 통합이 촉진이 되고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여러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지금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했고 고조선이 남은 그 만주, 고조선이 멸망하고 남아있는 그 만주 지역, 그 다음에 한반도 지역에 어떠한 여러한 나라들이 형성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걸 요 다음에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요 정도 지역까지가 고조선이 최대로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지역이 이제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들이었는데,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부여, 그리고 부여에서 나온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 우린 묶어서 삼한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나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국가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여기에 낙랑군이라고 하는 거 보입니까? 낙랑군? 낙랑군?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에 평양 지역, 지금의 평양 지역에 낙랑군이 존재할 거다, 했을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보는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한 군현 중에 하나입니다. 한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이후에 설치했던 한 군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 삼한까지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지도에서 각 국가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도에서 위치를요. 말했어요.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각각 부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떠한 나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입니다. 부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여가 방금 보았던 국가들 중에 가장 먼저 생겼어요. 고조선 다음으로 성립이 되었던 국가고요. 1세기 초,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아니죠.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 초에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한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하지? 한번 의문을 가진 상태로 계속 이어갑시다. 그 의문은 다음 학습지 2페이지까지 이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부여에 대해서 무슨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이 밑줄을 쳐볼까요? 연맹체 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연맹체 국가. 연맹체 국가가 뭘까? 연맹체 국가가 뭘까?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왕이 있다고 했으니까 왕 아래에 마, 가, 우, 가, 저, 가, 구, 가와 같은 이 가들이 뭐를 관할하고 다스리고 있냐면 사, 출, 도라고 하는 걸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출도라고 하는 걸 관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왕은 왕 밑에 관리들이 쫙 있고 국가를 이렇게 쫙 통치하는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은 그게 아니에요. 이 왕 아래에 가가 있긴 있는데 교과서의 서술을 보면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들이 각자 모두 관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즉, 가들도 자신의 관리가 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왕이 뭔가 약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왕 밑에 관리들이 쫙 있고 국가를 쫙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앙 집권적으로 쫙 이렇게 다스리는 그 그림이 아니라 왕 밑에 가들은 왕 밑에 있는 거기는 한데 가들도 뭔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관리를 거느리고 자신의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른대? 사출도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연맹체 국가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가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국가의 형태. 그래서 무슨 표현이냐면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의문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왕이 있냐 없는지. 근데 왕이 있는데 연맹 국가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 연맹 국가에서 다음으로 성장하는 게 뭐래요? 고대 국가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맹 국가는 뭐고 고대 국가는 뭔가 라고 하는 의문을 좀 가져주면 좋겠죠. 연맹 국가는 뭐고 고대 국가는 뭘까라는 의문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문은 학습지 2페이지에서 풀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고구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어쨌든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습니다. 고구려도 뭐래요? 5개의 부족, 5부가 연맹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후에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된대요. 그게 부여와의 차이점이네요. 둘 다 연맹 국가인데 고구려는 고대 국가라고 하는 걸로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할 때
고구려에도 똑같이 부여에서 나왔으니까 비슷한 모습이 보여요. 뭐냐면 고구려에도 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라는 사람들이 또 왕 밑에 있는데 이 가들이 또 자신의 관리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처음에는 부여랑 비슷하죠. 이 연맹체 국가로서 여기 고구려도 연맹 국가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가들의 모습들 그리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이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의를 뭐라고 하냐면 가인데 여러 제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여러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고 해서 제가회의라고 부릅니다. 이 제가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여는 연맹체 국가였고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는데 고구려도 시작은 연맹 국가였어요. 오부 연맹이잖아요. 근데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한대요. 그러면 이게 뭔가 연맹 국가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가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어떤 왕이 없어요. 그가 연맹국가 상태까지도 발전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족국가 정도로서 지배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읍군. 그냥 그 마을의 뭐 군장 요 정도. 그 다음에 삼로. 요 로자가 늙은 로자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스린다.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 지배자까지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에 흡수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는지로 만들어 볼까요? 지우면 왕이 없는 상태에서 끝난 거고 이게 요쪽은 왕이 있는 거죠. 요쪽은 왕이 있는데 연맹 국가인지 고대 국가인지 차이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한이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보죠.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보면은 여기 있는 국가죠. 마한, 진한, 변한. 보면 자, 마한, 진한, 변한 이 삼한 지역에는요 몇십 개의 소국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한에 어찌되었든 대표자격인 나라가 있어요. 앞에 지도를 보면 다시 보면 여기에 마한에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 보입니까? 마한에 목지국. 마한 지역에 보면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마한에 목지국이 삼한 중에 제일 셌대요. 그 제일 센 목지국의 지배자를 삼한 전체의 왕으로 추대를 해가지고 삼한의 정치적 지배자로, 상징적인 지배자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한도 어느 정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완전하게 연맹 국가다라고 보기에는 독립성이 강한, 그러니까 이 소국들이 왕은 존재하지만 독립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나중에 삼한이 연맹국가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아직도, 그러니까 고대 파트는 연구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도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잖아요. 딱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 국의 상태를 보면요. 정치 지배자가 있습니다. 신지나 읍차라고 불렀대요. 요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신지나 읍차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정치 지배자가 있는데 제사장이 따로 존재한다네.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제사장이 따로 존재한대요. 우리는 그 제사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군이라고 불러요.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고요. 이 제사장이 사실상 다스리고 있는 신성한 지역이 있는데 우리는 그 지역을 소도라고 부릅니다. 소도. 이 신성지역인 소도와 제사장인 천군이 누구랑 별개로 존재하는 거예요? 정치 지배자랑 별개로 존재합니다. 그럼 이걸 봤을 때 제사, 즉 종교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어떤가? 분리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아까는 그러니까 크게 설명은 안 했지만 고조선 생각을 해보세요.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라고 부르죠. 단군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이란 뜻이고요. 왕검은 임금이란 뜻이에요.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하죠. 단군 왕건이라고 한 번에 묶어서 부르는 걸 봤을 때 고조선은 재정 일치 사회입니다. 종교적 지배자와 정치적 지배자가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만을 보면 정치 지배자와 별개로 제사장, 즉 종교적 지배자가 따로 있고 그들이 지역을 가지고도 있었어요. 소도라고 하는 이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 모습을 보면 어떤 사회다? 재정이 분리,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다. 재정 분리 사회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후에 마하는 백제 지역에 통합이 되고요. 진한 지역은 신라로 병합이 되고요. 이 사로국이라는 데서부터 신라가 시작이 되죠. 변한 지역은 가야로 성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백제, 신라, 가야 이런 나라 나오죠. 이제 삼국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학습지 2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부분은 바로 이 파트입니다. 지금 오늘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연맹체 국가, 연맹국가와 고대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연맹국가가 성장을 해서 고대국가가 된다는데 그럼 뭐가 성장을 한 건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음 파트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다음 파트의 제목이 뭐예요? 고대국가의 통치체제는 어떠하였을까? 이 고대국가가 고대에 있었던 국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고대국가가 하나의 명칭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연맹체 국가 다음에 고대국가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고대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통치체제의 특징은 무엇일까? 연맹체 국가와 비교하면서 학습지 2페이지에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럼 이제 학습지 2페이지에서 오늘 얘기했던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던 고대국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